1563년 강릉 명문가의 딸로 태어난 허난설원은 8세에 시를 지을 정도로 천재적 재능을 타고났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여성이라는 굴레는 그녀의 재능을 꽃피우지 못하게 했습니다. 불행한 결혼 생활과 두 자식의 죽음 속에서도 그녀는 밤마다 시를 썼습니다. 중국에서조차 극찬한 천재 시인의 작품들. 하지만 그녀는 죽기 직전 자신의 모든 시를 불태우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27년이라는 짧은 생애 동안 조선이라는 시대와 싸워야 했던 한 여인. 그녀가 자신의 작품을 불태우려 했던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천재성과 여성이라는 정체성 사이에서 평생을 괴로워했던 허난설원의 비극적 삶을 들여다봅니다. 1589년 봄, 한양의 한 저택에서 한 여인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겨우 27. 그녀의 임종을 지켜본 사람들은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다고. 하지만 정작 그 여인은 죽기 직전 자신이 평생 써온 모든 시를 불태워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중국 명나라 최고의 학자들이 극찬했던 시들, 조선 최고의 문인들조차 감탄했던 작품들을 모두 태워버리라는 말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왜 천재 시인은 자신의 작품을 세상에서 지우려 했던 것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녀가 남긴 시 중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아름다운 꽃도 때를 만나지 못하면 시들고 천리를 달리는 명마도 쓸 곳이 없으면 늙어간다. 자신의 운명을 이미 예견이라도 한 듯한 이 시구를 쓴 여인, 그녀의 이름은 허난설원이었습니다. 1563년 강릉, 관동 팔경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허씨 가문은 당대 최고의 명문가였습니다. 할아버지 허엽은 영의정까지 오른 인물이었고 집안 곳곳에는 책이 가득했습니다. 어린 난설원은 오빠들이 글 읽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8살 때였습니다. 난설원이 처음으로 시를 지었습니다. 집안 어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겨우 8살 아이가 지은 시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완성도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허엽은 딸의 재능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여자가 글을 잘 쓴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의 씨앗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난설원의 재능은 날로 빛을 발했습니다. 10살, 12살, 나이가 들수록 그녀의 시는 더욱 깊어져졌습니다. 특히 자연을 노래한 시들은 어른들조차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강릉의 푸른 바다, 설악산의 단풍, 경포대의 달빛.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시 속에서 살아 숨쉬었습니다. 어린 시절 난설헌이 쓴 경포대라는 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맑은 호수에 달빛이 비치고 물결 따라 은빛 비늘이 반짝인다. 이 밤, 이 달을 누구와 함께 볼까? 홀로 난간에 기대어 시름에 잠긴다. 12살 소녀가 쓴 시라고는 믿기 힘든 깊은 정서가 담긴 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15살이 되던 해 난설헌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결혼이었습니다. 신랑은 김성립이라는 양반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나쁘지 않은 혼처였습니다. 하지만 난설헌에게는 재앙과도 같은 결혼이었습니다. 김성립은 학문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시를 쓰는 아내를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에게 아내란 집안일을 하고 자식을 낳아 기르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난설헌이 밤늦게까지 시를 쓰는 모습을 보면 화를 냈습니다. 여자가 시를 쓴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남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심했습니다. 며느리가 시를 쓴다는 것 자체를 불길하게 여겼습니다. 집안일은 제대로 안 하고 맨날 글이나 쓴다고 구박했습니다. 난설헌은 낮에는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집안일을 했고 밤이 되어서야 몰래 붓을 들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숨겨야만 하는 삶. 시를 쓰고 싶은데 쓸 수 없고 마음속 생각을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할 수 없는 답답함. 난설헌은 그 모든 감정을 시에 담았습니다. 이 시기에 난설헌이 쓴 규원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깊은 규방에 갇혀 지내니 봄이 와도 꽃구경 한번 못하네. 바깥 세상 소식은 들리지 않고 오직 배틀 소리만 밤새 울린다. 그녀는 이 시를 통해 결혼 후 그녀가 느낀 답답함과 고립감을 표현하였습니다. 결혼 후 난설헌은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1581년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딸아이가 5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들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무덤 앞에서 며칠을 울었다고 합니다. 시를 써서 아이들을 추모했습니다. 망아행이라는 시를 읽으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어린 아들아, 어디로 갔느냐? 네 울음소리 들리지 않고 네 웃음소리 사라졌구나. 작은 무덤 앞에 서니 하늘도 땅도 원망스럽다. 어미의 가슴에 맺힌 한 평생 풀 길이 없구나.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절규가 한 구절 한 구절에 녹아 있었습니다. 딸을 떠나보낸 후 쓴 시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작은 옷까지 손에 쥐고 하염없이 눈물 흘리네. 네가 입던 옷, 네가 신던 신발, 이제 다시는 볼 수 없구나. 봄꽃이 피어도 기쁘지 않고 가을달이 떠도 슬프기만 하네. 이 시기 난설헌이 쓴 시들은 유독 슬픔으로 가득합니다. 꽃을 보고도 슬프고 달을 보고도 슬프고 비가 와도 슬펐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슬픔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을 누구에게도 제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해하지 못했고 시어머니는 오히려 며느리를 탓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난설헌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동생 허균이었습니다. 허균은 누나의 재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시를 쓰며 자랐기 때문입니다. 누나가 힘들어할 때마다 허균은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허균은 누나의 작품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누나의 천재성을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난설헌 자신은 달랐습니다. 점점 더 세상과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1580년대 중반 난설헌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을 잃은 충격, 불행한 결혼 생활, 인정받지 못하는 재능, 이 모든 것이 그녀를 병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죽는 순간까지도 시를 썼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많은 시를 썼습니다. 이 시기 난설헌의 시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완벽했고 감정도 깊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도교 사상을 바탕으로 한 환상적인 시들은 당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명작 유선사에서는 신선세계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자주빛 안개 피어오르고 황금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인다. 학을 타고 하늘을 날며 피리 소리에 맞춰 춤을 춘다. 불로초 꺾어들고 옥황상제를 뵙고 은하수를 건너 북두칠성을 지난다. 현실에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자유와 해방을
환상 속에서라도 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 난설헌은 현실이 아닌 환상의 세계를 그토록 많이 노래한 것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녀가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현실이 너무 괴로웠기에 시 속에서라도 자유롭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난설헌의 또 다른 명작으로 빈여음이 있습니다. 가난한 여인의 고통을 노래한 이 시는 당대 여성들의 삶을 생생하게 그려냈습니다. 찬바람 부는 밤, 얇은 옷으로 추위를 견디고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잠을 청한다. 물레를 돌려도 살림은 나아지지 않고 배를 짜도 끼니를 잇기 어렵다. 비록 자신은 양반가의 딸이었지만 고통받는 여성들의 삶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무라는 시에서는 자신의 처지를 비에 비유했습니다. 장마비 내리니 온 세상이 축축하고 내 마음도 비에 젖어 무겁기만 하다. 언제쯤 이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출까? 하지만 비가 그쳐도 내 마음의 비는 그치지 않으리. 끝없는 슬픔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절절하게 표현했습니다. 허난설원의 본명은 허초희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호를 난설헌이라고 지었습니다. 난초와 눈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난초는 고결함을 상징하고 눈은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겠다는 그녀의 의지가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얼마나 외로운 이름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난초와 눈처럼 홀로 고고하게 살아가야 했던 그녀의 삶을 정말 잘 나타내는 이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경문이라는 작품에서 난설헌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깊이 고민합니다. 여자의 몸으로 태어나 배움의 길이 막혔으니 재주가 있어도 쓸 곳이 없구나. 옛 성현의 글을 읽으며 뜻을 품어도 세상은 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여성으로서 느끼는 한계와 좌절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작품이었습니다. 1589년 난설헌의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27의 나이, 여자로서는 아직 젊은 나이였지만 그녀는 이미 삶에 지쳐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난설헌 자신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어쩌면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예감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죽음을 앞두고 쓴 절명사에서 그녀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27회를 살았으나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했네. 내 재주는 하늘이 주셨건만 세상은 내게 기회를 주지 않았네. 이제 이 몸 떠나가니 한 맺힌 마음 누가 알아주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쓴 이 시에는 깊은 회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의 봄, 난설헌은 동생 허균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유언을 남겼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모든 시를 불태우라는 것이었습니다. 허균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시를 쓰며 살아온 누나가 그토록 아끼던 작품들을 불태우라니. 하지만 난설헌은 단호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왜 난설헌은 자신의 작품은 세상에서 지우려 했던 것인지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여자가 시를 쓴다는 것에 대한 세상의 편견이 너무 견디기 힘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시가 너무 개인적이고 솔직해서 세상에 공개되는 것이 부끄러웠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은 이것입니다. 난설헌은 자신의 시가 결국 조선이라는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것을 알았고, 그렇다면 차라리
모두 없애버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작품이 기생의 시나 여염집 여자의 시 정도로 치부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 난설원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27이라는 나이, 너무나 짧은 생애였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허균은 누나의 유언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아니, 지키지 않았습니다. 누나의 천재성을 세상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허균은 누나의 시를 모아 난설엄집이라는 이름으로 엮었습니다. 총 200여 편의 시가 수록되었습니다. 오원절구, 칠원절구, 우원율시, 칠원율시 등 다양한 형식의 시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집은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영나라 문인 주지번은 난설원의 광안전배곡 루상량문을 읽고 이렇게 평했습니다. 이 시는 200이나 두보에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그들을 뛰어넘는다. 여자가 쓴 시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다. 200과 두보는 중국 역사상 최고의 시인들입니다. 조선의 한 여인이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또 다른 중국 학자는 유선사를 읽고 극찬했습니다. 신선세계를 이토록 생동감 있게 그려낸 시는 처음 본다. 마치 직접 그곳에 가본 듯한 묘사다. 조선에서 이런 시인이 나올 줄 몰랐다. 중국에서 난설원의 시집은 여러 번 출판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시를 읽고 감탄했습니다. 특히 목류광상산시와 유선사 같은 작품들은 중국 문인들 사이에서 필사되어 돌아다닐 정도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조선에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난설원의 시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난설원이 시가 너무 뛰어나자 이것이 여자가 쓴 시가 아니라 허균이나 다른 남자 문인이 대신 쓴 것이라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당시 조선의 여성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하나, 현모양처였습니다. 글을 배우는 것도 시를 쓰는 것도 모두 남자들의 영역이었습니다. 여자가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불온한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난설원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타고난 재능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시를 쓰지 않고는 살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숙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숙명은 동시에 저주이기도 했습니다. 재능이 있기 때문에 더 괴로웠고 표현하고 싶기 때문에 더 답답했습니다. 난설왕의 시를 읽어보면 그녀의 내면이 보입니다. 겉으로는 신선세계, 환상적인 풍경을 노래하지만 그 이면에는 현실에 대한 깊은 절망이 담겨 있습니다. 광안전의 선녀가 되어 속세를 떠나고 싶다는 구절은 단순한 동경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절규였습니다. 꿈을 소재로 한 시들이 많습니다. 몽중작, 목류록, 선유몽 같은 작품들에서 난설원은 꿈속 세계를 자유롭게 여행합니다. 꿈속에서만큼은 자유로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꿈속에서는 여자라는 굴레도 며느리라는 역할도 없었습니다. 그저 시인 난설원으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꿈에서 깨면 다시 냉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난설원은 자신의 불행을 운명 탓으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자탄가라는 시에서 그녀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자로 태어난 것이 잘못이다. 재주가 있어도 펼칠 곳이 없고 뜻이 있어도 이룰 길이 없다. 때를 잘못 만났으니 이 한 맺힌 삶을 어찌하리.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재능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자평이라는 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시는 천년에 한 번 나올 작품이니 후세 사람들이 알아주리라. 비록 지금은 인정받지 못하나 언젠가는 그 가치를 알게 되리. 자신이 평범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특별한 재능을 가진 시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난설원이 다른 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땠을지 상상하게 됩니다. 여성도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났다면 위대한 문학가로 역사에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16세기 조선에 태어났고 그것이 그녀의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난설원의 이야기가 완전히 비극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살아생전에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녀의 시는 결국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중국에서 극찬을 받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선에서도 재평가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난설헌은 조선시대 최고의 여류 시인으로 평가받습니다. 아니, 여류라는 수식어를 떼고 그냥 최고의 시인 중 한 명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녀의 시는 한국 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문학의 선구자로서 그녀의 의미는 매우 큽니다. 난설헌의 작품들은 현대에 와서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몽류 강상산시는 한국 고전문학의 걸작으로 평가받으며 빈여음은 당대 여성의 삶을 가장 생생하게 그려낸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망아행과 같은 모성애를 담은 시들은 시대를 초월한 감동을 줍니다. 27년이라는 짧은 생애 동안 난설헌은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여자라는 굴레와 시대의 편견과 그리고 자기 자신과 싸웠습니다. 시를 쓰는 것이 곧 저항이었고 붓을 드는 것이 곧 투쟁이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시는 한 편 한 편이 조선이라는 사회에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왜 여자라는 이유로 재능을 펼칠 수 없는가? 왜 성별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가? 왜 타고난 재능을 숨겨야 하는가? 난설헌은 200여 편의 시를 통해 이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비록 목소리를 크게 낼 수는 없었지만 시라는 형태로 자신의 생각을 기록했습니다. 비록 살아생전에는 인정받지 못했고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 난설헌은 결코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시를 썼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들은 지금도 살아 숨쉬며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27의 짧은 생애,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한 천재 시인의 비극적 삶, 하지만 동시에 용기 있는 도전의 기록입니다. 난설헌은 졌지만 동시에 이겼습니다. 당대에는 졌지만 역사에서는 이겼습니다. 시를 불태우려 했던 그녀의 유언과 달리 그녀의 작품은 영원히 남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읽힐 것입니다. 우리는 난설헌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여인이 바라보는 조선시대의 모습부터 조선시대의 풍경, 여인의 슬픔과 분노, 꿈과 좌절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녀를 통해 진정한 예술은 고통 속에서도 탄생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시대를 앞서간 사람의 외로움과 동시에 그 위대함을 깨닫게 됩니다. 난설헌의 삶은 비극이었지만 그녀가 남긴 유산은 영원합니다. 오늘도 한국사 탐험대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알림, 구독,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한국사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고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